네, 어느덧 5월의 첫날입니다. 오늘도 월요일의 네 남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뉴스특집이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박 전 대통령 병원 보내라. 글쎄요, 박근혜 마케팅을 아직 포기를 못한 걸까요? 아니면 진짜일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이 조심스럽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소문까지도 있어서요. 저희가 이 얘기가 보수표를 노린 선거용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지금부터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홍준표 후보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교도소에서 극도로 건강이 나쁘답니다. 구속 집행 정지를 해서 병원으로 이래 기감을 내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 있는 거는 대선 때문입니다. 밖으로 가는 거 이거 알려지게 되면 문재인이 당선되는데 좀 문제가 생길까 이래 싶으니까 지금 안 하고 있대요. 여러분 전부 솔직히 검찰 보고 박근혜 병원 보내라 한번 하십시오. 자, 박근혜 병원 보내라. 박근혜 병원 보내라. 들으셨죠? 그냥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극도로 안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저 유영하 변호사에게 말을 들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 근데 이게 원래 이제 구치소라는 데가 그 재소자가 이제 그 어떤 병이 있거나 이럴 경우는 일단 그 병동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겨서 일단 집중 치료를 한다든지 의사가 일단 있기 때문에 치료가 만약에 거기서도 치료가 힘들다고 할 경우에는 법원에 신청을 해서 구속 집행정지나 아니면 이제 그 병원 밖에 그 어떤 진료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가장 그 피해자 있는 수감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호인이 가장 먼저 잘 알겠죠. 왜냐하면 그렇죠. 매일매일 면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지금 서울구치소가 지금 박 전 대통령은 정말 특A급 지금 사실 재수자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아마 이 건강을 저는 체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그 박 전 대통령이 건강이 좋지 않으면 제일 먼저 조치를 취해야 될 사람이 바로 유영하 변호사거든요. 자, 그럼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 쪽이나 법원 쪽에 이야기를 해서 건강 좋지가 않고 그럼 진료를 받아야 되겠다. 외부 진료를 신청하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텐데 아무런 절차를 지금 밟지도 않고 아무런 이야기도 없는데 저렇게 제3자들이 나서서 병원 보내라. 이런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좀 근거 자체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또 의심도 듭니다. 네, 이종걸 실장님, 네. 이렇게 후보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온라인상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고 있어요. 뭐 서울구치소에서 앰뷸런스가 나왔는데 그 안에 박 전 대통령이 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후보들이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이런 뉴스가 나온 게 아니라 후보들이 이런 가짜 뉴스를 지금 보고 확산시키는 거다. 저거를 홍준표 후보 측이 봤을 수도 있다 이 말씀. 아니요. 그 말씀은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가 아까 나쁘답니다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나오는데 방송에서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건강이 나쁘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앞에 부분이 지금 좀 잘렸는데 자기는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이걸 봤다라고 시작하다가 자기가 마치 확신이 있는 양 말이 바뀌어져요. 전체적인 내용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미 박근영 씨가 언론을 통해서 어떤 지병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지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그 다음부터 이 뉴스가 굉장히 많이 퍼졌어요. 일부 또 좀 보수 그런 언론들이 인터넷 뉴스들이 박 대통령이 지금 단식을 하고 있다. 아까 구급차 얘기도 그래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구급차가 나오는데 박 대통령이 탔다더라. 가장 결정적으로 이게 확산된 동기가 뭐냐면 일본 언론설이에요. 일본의 일본의 인터넷 뉴스가 박근혜 대통령이 단식하고 있다고 보도했더라. 라는 식의 가짜 뉴스들이 급작스럽게 퍼졌거든요. 한 이틀 사이에. 예. 아마도 홍준표 후보가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나쁘답니다라고 이야기한 건 이런 가짜 뉴스들을 보고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조원주 후보는 좀 한 걸음 더 나가서 허 교수님, 음식을 거의 못 드시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말도 했네요. 예, 조원진 의원이야말로 이제 박근혜 제1 신도라고 할 만한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박근혜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일단 박 전 대통령을 많이 이제 지금거래에서 보좌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렇게 그만큼 호위무사 중에서도 호위무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본인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조금 이제 이 말이라는 게 한 다리를 건너면서 과장이 더해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느낌으로 오늘 이 쭉 이야기들이 느껴집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평소에도 음식을 그래 많이 드시는 분도
아니고 음식을 많이 남기는 스타일이 천천히 먹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다른 분하고 같이 식사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다른 분들도 보조 맞추기 힘들어서. 이제 그런데 지금 교도소 측 이야기를, 구치소 측 이야기를 하면 뭐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평소하고 똑같다는 거고. 그래서 이건 다 좀 가짜 뉴스 내지지만은 교도소 안에도 의무과장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매일 체크하고 있고 뭐 체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구치소 측이 얼마나 박 대통령을 지금 끔찍히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데 걱정이 안 될 법한 게 아니라 소문이 커져서 사실 박 전 대통령 건강 이상설의 시작은 이 인물의 발언부터였습니다. 누군지 화면으로 보시죠. 지금 너무 건강이 안 좋아지셨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부신 기능 저하증 원래 지병이 있으셔서 그런 거를 많이 밖에서 걱정들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신 분인데 가슴이 아프죠. 남편 선생이 잘 알아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박근영 씨가 부신 기능 저하증을 네. 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조원진 후보는 뭐 검찰이 눈치를 보느라 박 전 대통령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네, 그거는 맞습니다. 구속 집행 정지 신청을 이제 법원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받는데요. 받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보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눈치 볼 수 있다라는 아마 그런 내용은 이 구속 집행 정지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 모든 어떤 건강 이사의 시작점은 지금 나왔지만 박근영 이사장의 어떤 인터뷰나 저 내용 같습니다. 부신 기능 저하증인데요. 박 전 대통령이 이미 이제 이런 병을 좀 앓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 내용은 스트레스 같은 게 많이 있어가지고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부신이 기능이 저하돼가지고 피로, 식욕 부진 이런 걸 느끼는다는 건데 이건 이미부터 조금 있었고요. 예. 아마 구치소에 수감되니까 이게 더 심해졌지 않을까 아마 추측성 얘기를 좀 한 걸로 보이고 요게 기반이 돼서 뭐 이른바 가짜 뉴스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지만 내용들이 좀 퍼져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이 부신 기능 저하증 여러분들이 언젠가 한번 들어봤다 이런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 지난 청문회 때 언급이 됐었습니다. 화면 보시죠. 만약에 대통령이 부신 기능 저하증에 걸려 있다면 의식이라든지 판단력, 이 질병이 상당히 심각하다면 의식이나 판단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까? 정도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부신 피질이라는 기능은 나이가 듦에 따라서 조금씩은 저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신 피질 호르몬을 측정한다는 것이 뭐 변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딱 잡아서 얘기는 안 했는데 저 때도 의혹이 좀 있었어요, 위원장님. 그렇죠. 이 이야기는 뭐 오래전부터 사실 나왔고 박 전 대통령도 이제 그 청와대 생활하면서 쉽게 피로해진다. 그리고 또 외국 나갔다 오면 거의 한 뭐 일주일 정도는 뭐 나오지도 못하고 쉬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당히 이제 그 그냥 일정을 다 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그 이제 정호성 비서관의 그 진술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이제 피곤함을 자주 느끼기 때문에 수요일은 그 대부분 일정이 없이 빈다. 그래서 4월 16일 날 바로 세월호가 침몰한 날 그날 일정을 다 없앴다라고 이제 나오는 것이거든요. 관저에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본다면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아마 그 섭생이 그렇게 좋지가 않고 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영양 공급이 좋지 않고 또 거기다가 이제 쉽게 피로해지는 이제 부신 기능 저하증 이걸 앓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항을 하지만 이게 어떤 뭐 생활을 전혀 못 한다든지 또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병원 측에 지금 뭐 그 구치소 측에서도 만약 이런 것들이 지병이 원래 구치소 가면 무슨 병이 있는지 다 묻습니다. 다 묻고 또 어떤 특정이 있으면 또 진단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외부에서 만약 약을 갖다 준다고 하면 외부 약을 반입을 시켜서 그 사람이 먹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기 전에 이제 일단 일정 부분 조사를 그렇죠. 하듯이 그런 걸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그 구치소 안에서 약을 공급받을 수 없으면 밖에서도 이제 해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약을 공급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구치소가 전혀 뭐 세상하고 동떨어진 곳이 아니고 다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VIP였던 재수사 같은 경우는 정말 의사가 이런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그냥 감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물론 조금의 피로감들은 있겠지만 지금 오히려 살이 좀 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정장국에 따르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확하게 그 식사를 하고 적게라도 먹고 운동도 하고 하기 때문에 예. 나름대로 아내가 있으면 좀 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 정유라 그 화면에 나온 거 보면 예전보다는 살이 많이 쪘잖아요. 정유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만큼 있기 때문에 저게 심각하게 문제가 되면 지금
가만 안 있죠. 사실 교도소 측에서 가장 먼저 조치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교도소장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밖에서부터 난리치니까 교도소장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그 억울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예, 이종국 실장님 네. 사실 2013년도에 이 차움의원에서 박 전 대통령이 혈액 검사를 한 게 알려지면서 그렇죠. 이 병명에 대한 의혹이 더 불거졌었는데 네. 김상만 전 자문위는 청문회에서 좀 비밀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좀 하면서 답변을 피해왔잖아요. 물론 이건 사실 어떻게 저희가 이제 최순실 게이트라든지 국정농단 또는 의료농단 이런 부분들이 연계되어서 그렇지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 청문회에서 뭐 혈액 검사와 관련한 어떤 뭐 정보 얼마나 아프냐 뭐 그것이 어떤 병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비밀입니다. 그건 뭐 사실 그 법으로도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이거지요. 지금 차움병원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부신기능 저하증이라는 병 때문에 대통령이 치료와 관련돼서 뭐 혈액 검사를 해야 된다면 이것이 무슨 뭐 이렇게 난치병이라든지 우리가 뭐 완전히 어떤 특이병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사실상 이거 뭐 이렇게 알려진 병입니다. 알려진 병이고 뭐 피로, 식욕 부진, 뭐 구토 이런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만성 피로할 때 알 수 있는 그런 증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민간의 어떤 병원에 이렇게 그 뭐 혈액 검사를 아이오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그것을 치료하거나 혹은 검사할 수 있는데 굳이 그것을 외적인 그러니까 아주 그 공식 시스템이 아닌 시스템에 맡겼다.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됐었던 거죠. 당시에. 그때 과거에는 그런 문제가 됐었죠. 왜냐하면 이 부신기능 저하증이 건강 이상설에 나오니까 새롭게 또 예전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여러 사람들의 주장이었고 교정당국 그러니까 법무부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화면을 같이 보시면 단호하네요, 박 변호사님. 완전한 오보다 건강에 이상이 없다. 이 신병에 대해서 책임은 법무부 교정국, 검찰입니다. 검찰에 지는 거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거고요. 글쎄요. 구치소 가서 막 건강이 너무 좋아지고 이런 사람은 잘 없습니다. 약간씩은 뭐 식사도 안 맞고 살던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씩은 안 좋아질 수 있지만 수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다 그러면 뭐 구치소의 의무과장이라든지 아니면 변호인을 통해서 신청을 할 거고요. 법원에서 아마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병원이 꼭 필요하다면 외부 병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글쎄요 뭐 이런 얘기 자체가 나온다는 게 조금 뭐 어떤 잘못된 정보가 나왔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 구치소나 법무부 교정당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니라고 지금 입장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단호하네요. 예. 예, 허 소장님 그런데 홍준표 후보나 조은진 후보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건강 이상설을 제기하는 반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이죠. 변호인단은 뭐 건강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요. 사실은 뭐 현 대통령이든 전 대통령이든 이 대통령직에 계셨던 분에 대한 건강은 사실은 이게 되게 비밀의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뭐 현직에 계시면 국가 2급 비밀이죠. 그럴 만큼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밖으로 떠도는 것 자체가 뭐 가까이 계신 측근들 입장에서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야기가 돌면 과장되고 부풀러지고 이러면서 또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뭐 저 상황에서 그렇게 즐길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홍준표 후보의 이야기는 뭐 매우 과장된 수준으로까지 가버렸고 심지어 유세 현장에서 선동의 소재거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정치권의 또 그 논쟁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을 측근들은 바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뭐 박근혜 측근들로부터의 이런 해명도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해집니다. 예. 이게 지금 법무부 쪽 관계자의 말이 또 있어서 잠깐만요. 한번 몸무게 변화에 대해서도 몸무게 특별한 변화가 없다. 물론 뭐 저건 다 알려졌잖아요. 네. 포식하는 편이지만 식사는 잘하고 있다. 또 있어요. 그러니까 구치소 의료시설에서 검진받은 적 있냐. 오늘 얘기입니다. 법무부 관계자.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이상이 있으면 검진받을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 네 분이 좀 전부터 좀 쭉 지적하셨던 내용이 법무부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 여부도 이게 좋을 수가 없죠. 저기 다른 곳인데요. 저기가 좀 뭐 벌 받고 이렇게 예. 얘기하는 곳이기 때문에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감을 할 수 있는 상황이냐, 몸 상태가 수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구치소 측, 교정당국이 봤을 때는 수감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이에요. 수감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체중이 뭐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지만 체중 여부와 상관없이 만약에 이 수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몸 상태라 그러면 구치소에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뭐 체중 여부와 상관없이 저렇게 하는 게 맞다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저는 이제 법무부에서 알려온 그 주장에 따르면 이 부분이 참 흥미로웠어요. 몸무게 변화 있나라는 질문에 몸무게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 저 말은 박 전 대통령의 몸무게를 굉장히 수시로 체크하고 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 아마 의사가 매일 검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혈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체크를 하고 예. 또 이제 몸무게 같은 경우도 이제 하는데 왜냐하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굉장히 관심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 의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홍준표 후보는 뭐 출신입니까?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누구보다도 저 상황을 잘 압니다. 구치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재수사들이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아픔에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 뻔히 아시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좀 이야기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 본인도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 차면 변호사들이 당장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변호사죠. 왜냐하면 아프면 제가 아픈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프면 당연히 변호사한테 향해서 빨리 밖에 나가서 치료를 받고 그럼요. 싶어 하지. 그렇죠. 그걸 이야기를 안 하고 숨기겠습니까? 그걸 변호인들이 매일 보는데 그럼 수척해지고 살이 빠지고 정말 그 한 달 하면 변호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건 변호사들이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가 무슨 뭐 독재국가도 아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걸 거짓말을 한다라고 저렇게 유세 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이거는 정말 국민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주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뭐 페이크 뉴스 사진 이야기를 하면서 여론조사 다 페이크 뉴스라 이야기하면서 왜 하필 본인 입으로는 이런 걸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인지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구 실장님, 그럼 여기 계신 분들 얘기를 쭉 종합해 보면 뭐 병원 보내라고 할 게 아니라 이제 홍준표 후보든 조원진 후보든 저 박근혜 마케팅을 포기 못했기 때문에 교수표 의식해서 저런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아까 가짜뉴스라고 표현된 것 중에 하나가 단식인데요. 단식이란 건 사실 정치적인 행위잖아요. 정치적인 행위라면 알려야 되죠. 그걸 뭐 숨길 수도 없고 변호사가 당장에 알렸을 테고 또 만약에 아픈 것이었다면은 병보석도 가능하잖아요. 아픈 것을 자꾸 알려서 그것을 지금 구치소에서 막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당연히 변호사가 알렸을 겁니다. 그런데 왜 조원진 후보나 혹은 홍준표 후보가 이런 발언들을 또 TK 지역에 가서 했을까 하는 것은 이제 곧 내일 모레 깜깜이 선거가 됩니다. 즉 홍준표 후보는 서울에서 한 거예요? 서울에서. 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이제 곧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론조사 공표를 할 수 없는 그 직전까지 뭘 해야 되냐? 지지표를 결집을 시켜놔야 돼요. 일단 결집을 시켜놔야지 이 나중에 여론조사에 대해서 중간에 이렇게 우리가 이기고 있다. 지금 우리가 결집만 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줘야 되거든요. 그건 역시 문재인 후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후보도 뭐 이놈들아 뭐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는데 딴 이유가 아니라 자신들의 지지층을 각각 지금 5 후보가 모두 결집시키려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에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는 것이죠. 박 교수님, 이게 근데 통할까요? 근데 뭐 본인들이 생각할 때 이게 표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마케팅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하죠. 늘 또 통해 왔고요. 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일가를 둘러싼 이야기는 언제나 지지자들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아주 통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그 정치평론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30%는 잘했다고 박수치는 사람들이 있다. 그건 극단적인 어느 표현이었지만 정치평론가 분이 아주 유명한 전직 장관이 그 이야기를 했죠.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숫자가 지금은 조금 줄었다 하더라도 홍준표 후보의 전략은 뭐 분명한 거죠. 이 보수표를 결집시켜내는 게 자기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이 보수표 위에 다른 표는 어차피 자기를 찍는 것도 아니고 이 표만 결집하면 자기는 일정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TK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에서 시작해서 PK까지 확산하고 충청 그리고 수도권까지 확산시키겠다는 일관된 전략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오고 있는 중인데 그 안에 아주 좋은 소재를 이거 발굴한 거죠. 그래서 이 소재를 뭐 좀 더 가장해서 그렇게 선동의 목적으로 썼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건강 이상설이 나오는 와중에 드디어 내일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이 다가왔습니다. 극적으로 변호인 3명을 추가 선임했는데 이 새로운 변호인들과의 가구 역할은 화면에 볼 이 사람이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의혹 그리고 검찰 조사 결과를 봤을 때 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건 당연해 보입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이 넘어갔을 때 탄핵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한해서 탄핵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이번에 새로 합류된 변호인단의 면면을 보니까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여기에 핵심 인물들이 참 많았다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변호인의 추가 선임은 아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둘이밖에 없었거든요. 그럼 과연 어떤 변호사들이 변호인을 할 것이냐, 기추가 주목이 됐었는데, 결국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한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아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 같고, 중요한 거는 나왔던 최명성 변호사가 한변의 공동대표를 맡은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관련된 이상철 변호사라는 사람이 한변의 공익소송센터 지원장을 맡았었고요. 또 이동찬 변호사 같은 경우는 사무차장을 또 맡았습니다. 결국은 유영아 변호사가 이 선임을 했다기보다는 가교 역할 자체는 최명성 변호사가 좀 섭외를 한 걸로 좀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변이라는 걸 통해서 만났던 사람들이 되는 거고요. 결국은 한변에 이제 인원들이 시변 같은 그 합수한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 변호사 민변하고 좀 대립되는 대립 표현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좀 이제 가치관을 달리하는 북한 인권이나 어떤 통일 같은 것을 대비하는 단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박 전 대통령의 어떤 변호를 한변에서 많이 좀 지원을 하지 않을까라는 게 좀 예상이 됩니다. 저는 근데 잘 몰라서, 그러니까 법조계에서는 한변도 상당히 유명하고 잘 알려진 단체는 맞았어요? 글쎄요, 저는 2013년 정도에 이제 출범을 했는데요. 얼마나 그렇게 기간은 오래되진 않았어요. 민주화 그 변호사 모임, 민변이 단체가 아주 좀 유명한 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한변이나 그 시민 변호사 모임, 시변은 좀 반대될 수 있는, 지향점이 조금 다른 그런 모임으로 볼 수 있고, 그게 소속되는 변호사는 이제 한 100명, 200명 정도 있다고 제가 알려져 있습니다. 예. 한변은 사실 2013년도에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그 전신이 자변입니다.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 예. 자변, 그다음에 아까 시변 말씀하셨지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 모임, 이석연 법제처장이 여기 출신이죠. 그러니까 자변, 시변 이런 단체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민변과 사실은 어떤 가치관을 좀 달리하는 그런 보수 쪽 이 변호사 모임인데, 지금 한반도 인권을 위한 이 변호사 모임이 이 단체들을 모두 다 합해서 2013년도부터 이제 출발을 했다.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많은 단체들이 좀 활동을 해왔다가 이 한변 쪽으로 다 이제 모인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을 후방 지원할 수도 있다. 예, 물론 추가 선임된 변호사의 면면을 보면 박 변호사님 네. 판사직을 오래 하신 분도 이번에 추가 선임이 되긴 했는데, 걱정은 당장 내일이 첫 변론기일인데 제대로 된 변론이 가능할까요? 내일은 이제 변론기일은 아니고요. 공판 준비기일입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은 공판 준비기일은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출석을 할지 안 할지는 좀 의문인데 안 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고요. 다만 이제 공판 준비기일은 쟁점을 정리하는 기간입니다. 검사, 변호사가. 근데 지금 기록 자체도 12만 쪽 이상이 되고요. 새롭게 변호인들이 선임이 됐기 때문에 내일 공판 준비기일이 열린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더 잡힐 수 있고요. 실제 공판기일은 아주 뒤에 잡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의 변호사 기록을 좀 볼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기록 자체가 한두 건이 아니고 캐비넷 몇 개가 되기 때문에 예. 그 기록 본다고 얘기했을 때 재판부에서는 그 시간을 줄 수밖에 없고요. 공판기일 자체가 5월 중순 이후, 5월 말쯤에 잡힐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런데 주목해볼 만한 행보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새 변호사를 3명 영입했을 때 이 와중에 최순실 씨가 모친인 임선희 씨가 불려진 자신 소유의 미승 빌딩 건물을 매물로 내놨습니다. 궁금한 점이 많아서 부동산 관계자 얘기부터 한번 먼저 듣고 오실까요?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 사이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혀 없어요. 지금 누가 사겠어요, 그거를. 거래를 하게 되면 언론이나 방송에 모두 다 보도가 되는데 그걸 감당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이현정 의원님, 네. 이 보도를 접하고 궁금한 점이 참 많았는데 네. 사실 검찰이 최순실 씨의 국내 재산 다 동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미승 빌딩은 포함이 안 됐나 봐요. 일단 지금 아마 이게 압류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승 빌딩 같은 경우는 이게 신사동에 있는데 이게
최순실씨가 이제 물려받아서 바로 여기서 이 대권의 산실이 비롯됐던 것입니다. 이게 유명한 신사동 팀이라고 해서 그렇죠. 당시에 정호성, 뭐 이재만 등등 바로 이 사무실에서 만들어 놓고 모든 전략들을 짰고 사실 그래서 신사동 팀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은 실세도 아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사실 저희도 취재를 할 때 이 도대체 어디서 결정이 되는지 이 중요한 의사들이 그걸 이제 많이 추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저 신사동 저 사무실에서 대선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결정들이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박 전 대통령도 저기 와서 이제 회의를 하면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했는데 결국은 공식적인 라인 이외에 바로 저기서가 실수였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최순실씨가 구속돼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언제 나갈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또 있으면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또 차압될 수도 있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좀 재빨리 팔겠다. 그렇죠. 빨리 팔아서 일단 현금화를 시켜서 지금 일단 본인도 지금 정유라도 외국에 있고 본인도 지금 어떤 재판 내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어떤 용도로서 쓰이기 위한 것이 아닌가. 지금 왜냐하면 지난번에 있었던 그 현금, 그 삼성동 2층에서 현금 자체는 아마 이제 어떤 식의 빼서 지금 이제 그 정유라한테 간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본인이 지금 일단 현금이 지난번 그 귀국을 했을 때 그때 은행에서 제가 알기로 한 5억 정도 현금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부동산은 있지만 좀 현금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지난번 재판 때 그 판사가 직업이 뭡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임대업자입니다라고 그랬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 아마 최순실이 앞으로 있을 법정 공방에 대비해서 일단 그 여러 가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파는 건데 사실은 워낙 이 빌딩 자체의 어떤 이름 자체가 알려져 있고 또 그런 거기 때문에 과연 누가 살지 또 가격을 좀 많이 내리지 않으면 안 팔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융통할 돈이 필요해서 이제 모친이 이제 물려준 130억 빌딩을 이제 뇌물로 내놓은 건데 박 변호사님, 저희가 저 삼성동 자택을 팔던 홍성열 회장이 여론에 많이 회자가 되는데 본인도 되게 곤란했는데 미승 빌딩도 그렇게 되면은 살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약간 악명이 있는 빌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미승 빌딩 아마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빌딩이고 이름이 돼버렸습니다. 위치상 좋아요. 압구정 동에 있고 역세권에 있는 빌딩이기 때문에 좋을 수 있는데 금액 자체도 상당하고 악명이 조금 있기 때문에 살 사람은 쉽게 나타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금액이 이제 급매물로 나와서 많이 다운이 된다 그러면 뭐 이런 악명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살 사람도 등장하지 않을까. 최순실 입장에서는 막 재판이 끝나면 반드시 압류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화를 하려고 할 거고요. 그래서 최순실 입장에서는 조금 싸더라도 팔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 제가 한 가지만 보완하면 사실 이게 급매물로 지금 나왔다고 좀 보도가 되긴 하지만 작년에 이미 매물로 나왔었어요. 4월 달에 이미 매물로 나왔다가 잘 안 팔리니까 가격을 너무 높이 부른 게 아닌가 하고 50억 원인가를 또 다운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50억 원 내린 금액이 지금 기사화가 된 거군요. 그렇죠. 작년 10월 달에 급매물로 내놨어요. 그런데 50억 원을 다운해도 작년 10월 달에 안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실 이 재판을 받고 뭐 하고 하는 와중에서 이 미승 빌딩에 대한 어떤 그 매기가 전혀 없었다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10월 달에 급매물로 내놨다가 이번에 다시 기사화가 된 건 아마도 그 얘기가 다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아니냐. 급매물로 나왔다는 건 작년 10월 기사가 맞습니다. 어쨌든 계속 안 팔리고 있는 건 맞는 거예요. 지금 맞죠. 돌아가는 분위기. 부동산 전문가. 항상 또 공교롭게도 말이죠. 저한테 질문 안 하십니다. 본인이 먼저 말씀을 하셨어가지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지금 재판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언론에 또 오랜만에 저 모습이 포착된 사람은 바로 우병우 전 수석입니다. 원래 항상 깔끔한 정장을 입고 등장했었던 우병우 수석인데 저 회색 재킷에 하늘색 셔츠를 입고 저렇게 어디를 가는 겁니까? 예, 박 변호사님 아무래도 이제 재판 준비에 여념이 없을 것 같은데 그동안 언론에서 뭐 레이저를 쏘던 그 모습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어디 갔냐면 이 장모집입니다. 김장자 씨하고 또 이모 씨 부인하고 만나는 모습들을 이제 어떤 한 언론사에서 지금 포착을 한 것인데요. 재판이 지금 이 우병우 수석조차 전 수석도 영장실질심사 기각되는 바람에 불구속 기소가 된 상태고요. 또 김장자 씨라든지 이모 씨, 부인 이모 씨도 불구속 기소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가족회사 그 정관 관련해서 횡령 부분 이런 것들을 조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 부분은 뭐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는 우병우 수석이 알아서 할 부분인데
가족회사 그 정강의 횡령 부분은 같이 조금 내용을 같이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가 오가면서 지금 반격 준비하는 거예요. 내용은 아마 그런 준비를 할 겁니다. 우병우 수석이 아주 법률적으로 상당히 많이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질문을 이렇게 답변하라. 아마 그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처가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고 그 모습이 이제 한 언론기관에 포착이 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예. 뭐 질문은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 최순실 얘기는 진짜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는 움직이는 얘기 많습니다. 재판 준비 한창인 국정농단의 주인공들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권 이슈를 넘어가 볼 텐데요. 먼저 주제부터 확인해 봅니다.